예, 그러면은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국과 스페인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세션은 앞서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3개 세션으로 구성되고요.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마지막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서 간단하게 말미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은 진행 상황을 봐서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발표자가 많은 만큼 발표 시간 엄수를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한 콜롬비아 간 보건 및 의료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구스타포 모랄레스 꼬보 콜롬비아 종합의학회사 협회 회장님께서 코로나 이후 콜롬비아 보건 부분의 기회 요소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한 2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친구분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콜롬비아의 나삭, 인뿔사, ICP를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ICP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CP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연구 또 사상의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의 연구소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 분야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G2G 협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관과 그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비영리 기업들 간의 협력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넓은 협력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그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콜롬비아는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응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순적인 그러한 결산 보고를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도전 과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15만 명 정도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한 개, 두 개 연구소, 레버라토리에서만 그리고 또한 공립연구소에서는 한 곳에서만 검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약 200여 개의 이러한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을 추적하는 데 있으세요.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전염병을 추적하는 역량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과는 견주어 볼 수 없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 국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중 5명까지의 접촉자들을 저희가 추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명, 또 최대 3명까지의 접촉자를 저희가 추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러한 접촉자 추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과적인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그 접촉자 추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그러한 측면에서 협력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방 측면에서 전반적인 바이오 세큐리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뭐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존중했고 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또 평가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빠른 평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제3피크를 맞이했습니다. 제3피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 2020년 지난해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제3피크로 인해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3피크로 인해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그러한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 사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클라라와 그 외 친구분들께 제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근 3일간은 이러한 피크를 지나서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 치명률이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인데요. 여타 다른 역내 국가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치명률은 지금 본장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데요. 2.52, 그러니까 100명의 확진자 중 2.5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정량적인 측면보다 저희가 좀 정성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에서 현저히 더 낮고 또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 수치가 확실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는 치명률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러한 그 치명률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의 지방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검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추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인 도시에서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환자들 치명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가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늦게 천천히 시작하고 있지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저희가 백신을 100%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 겨우 한 개 기업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고 좋은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신 관련해서 인프라를 보면은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틀 동안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 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 주체가 있습니다. 유럽의 보건 체계 같지 않고요. 굉장히 대규모의 그 국립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 체계는 더 미국의 모델과 유사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납부를 민간 보험사에게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이러한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40여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16,000개 이상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 보건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가 민간 보험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고 그 이후 모든 서비스는 민간이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도 그렇고요, 보험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민영에서 유지하고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000개 이상의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의료시설, 대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검사를 하는 기관,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 포함해서 14,000개 이상이 존재하는데요. 14,000개 중에 900여 개 정도만 공립기관이다. 900개만 공립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재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비지급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비급여로 지급하는 그러한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의료 서비스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체계는 또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와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 현재까지를 보면은요, 본 그래픽이 지금 현재 조금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요, 전체 국민들의 96%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97%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재정으로 97%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약 14% 정도입니다.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97%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39%, 30%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논하자면 굉장히 그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오지에 있는 농민들이 받는 그러한 건강보험 서비스와 그러한 분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같이 같은 국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남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데에서 콜롬비아인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이민자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 부분에 대한 지출을 보면은요, 2017년 현재 국가 GDP의 8.74% 정도입니다. 영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않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콜롬비아가 7.68입니다. OECD의 8.74 평균 비율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건 체계는 이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사전에 보험료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리스크를 커버를 하고 있고 또 정부가 보험료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그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체계를 보면은요, 보완층이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 층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그 보완을 해주고 있는 층은 민간 건강보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칠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 건강보험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민간 건강보험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그 플랜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인들은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공공건강 서비스에서 만족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러한 민간 의료 서비스, 민간 의료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야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다섯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를 해 나아가야만 할 텐데요. 민간 투자가 가능하고 또 민관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염병 감염과 모니터링, 확진자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텐데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코로나19 외에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감염병 R&D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덕분에 우리가 원격 의료에 대한 논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라는 새로운 그러한 기술이 출범이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의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계약을 맺고 또 지급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의료 종사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원격 진료를 받고 또 장거리 병원에서도 편안하게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원격 의료가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홈 병원, 집의 병원으로 가정병원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병원과 개인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규모의 대형 병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가 본격화된다면은요, 그리고 또한 그 모바일 기기들, 환자들이 착용하는 모바일 의료 기기들이 일반화된다면 이러한 종합병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과도 원격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출범될 때 콜롬비아는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것이고 또 새로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한국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료 기기들이 있고요. 의약품들도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의료 체계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들이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르난 에차바리아 ICP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FDA와 같은 그런 기관에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적 재산 그리고 기술 이전의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 이전이 있어야지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협력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은 종합의료기업협회인데요. 대부분 이제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저는 개인 아세미 같은 경우에는요, 민영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콜롬비아인들은 30년 전보다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민간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공헌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서비스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더 나은 개선된 그런 모델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력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사들도 개선해야지 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수년간 수직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진료병원, 일반 개인병원들과 종합병원 간의 어떤 수직 통합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와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국과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간 보험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험사들이 병원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저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 정책과 관련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한국과 논의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제가 보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아세미는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토론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회사에서도 세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한국과 콜롬비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스타보 모랄레스 코브 회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T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간 의료 서비스나 보험, 또 원격 의료 분야들, 의료기기, 의약품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과 또 콜롬비아 간에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김성욱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대외협력팀장님께서 한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에서 약 27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진료를 담당하는 즉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그 다음에 검사실이 위치해 있는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 건물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연구를 담당하는, 저희 병원에서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파크라고 부르는데요. 연구를 담당하는 건물이 크게 있고요. 이 연구시설은 대한민국에서 단위병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병원의 오른쪽으로는 병원 교육을 담당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1885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양의학의 공립병원인 제중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병원이 오픈을 했고요. 오픈할 당시에 진료에 필요한 것들 중에 차트, 필름, 슬립, 종이가 없는 포리스의 풀 디지털 병원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003년도에 저희가 오픈할 당시 저희 병원의 HIS 시스템인 베스트케어가 2010년도에 미국의 의료 정보를 인증하는 기관인 힘스 레벨 7 등급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받은 힘스 레벨 7은 북아메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그 레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 병원 진료 공간 중에서 가장 두 번째 건물을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의 HIS 시스템 중인 베스트케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2.0 버전을 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의 연구시설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파크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진료동이 있고 왼쪽에 연구시설이 있고, 보시면 연구시설과 병원은 저렇게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데요. 그 밑에 저희가 터널을 뚫어서 터널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길이는 약 한 170m 정도 됩니다.
저희 병원은 의사 선생님 약 860명, 간호사 선생님 2,0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총 근무 인원이 5,24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하는 병실 수는 1,334병상이고요. 여기에는 일반 병상이 1,220병상, 그리고 ICU 등의 특수병상이 114병상입니다. 2003년도 저희 병원이 개원한 이후에 저희 병원의 성장 현황입니다. 외래 진료 환자 수는 2003년도에 1,538명에서 일외래 환자 수가 2019년도에 6,745명, 그리고 입원 환자 수는 개원할 당시에 449명에서 2019년 1,266명, 그리고 입원 환자의 재원 일수는 7.7일에서 6.5일로 줄어들었고요. 일 수술 건수도 42건에서 2019년 152건으로 약 9.3% 정도 증가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환자 진료량이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의 주요한 의료 장비 현황들이고요. 저희 병원은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위치한 곳은 성남시라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해 있고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선진적인 바이오메디컬 기업과 저희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같이 협업해서 선진 의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의학, 그다음에 재생의학, 나노의학, 메디컬 ICT, 그다음에 최첨단 신의료기기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오픈하면서부터 최소 침습 수술, 영어로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개복 수술이 재원 기간이 약 7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경우 약 4, 5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암 같은 경우도 약 90%, 초기 폐암의 경우도 88%, 그리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여 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암 수술의 경우도 약 90% 이상을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3년도 이후 약 10,000례 이상을 수술하고 있는 가장 최소 침습 수술을 잘하는 병원입니다. 대한민국에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하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암 복강경 수술의 어떤 진료의 수월성들을 나타내는 자료들입니다. 외국의 유수의 기관들과 비교해 봐도 좀 더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암의 경우도 70% 이상을 복강경으로 하고 있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을 오픈하면서 2003년도 오픈할 당시부터 저희 병원은 그 차트, 필름, 슬립, 종이가 없는 풀리스, 풀 디지털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병원 규모의 종합병원급으로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이런 풀 디지털 병원을 구현한 병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 병원과 협력을 체결한 협력병원들과는 의료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HI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힘스 레벨 7 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저희 베스케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2.0을 런칭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HI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2017년도, 물론 그 전에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기도 했지만 2017년도에는 미국에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은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줍니다.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즉 경영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임상의사결정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임상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클리니컬 인디케이터, 클리니컬 패스웨이, 그 다음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상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장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 정보 시스템은 의료진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떤 의료기기들을 어떤 장비를 갖고 있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 그 학회에 참석하셨을 경우에 본인께서 어떤 그 포터블 장비를 갖고 있든지 간에 본인이 iOS 기반의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런 그 장비를 갖고 있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터넷만 된다면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환자 정보, 팍스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항상 열어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의 HIS 시스템은 환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투약 관련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모든 환자들은 저렇게 손목에 리스트밴드를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밴드 안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투약되는 약물 또는 주사기에는 바코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투약을 하기 전에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용 리스트밴드와 그 투약 약에 인쇄된 바코드를 동시에 체크해서 잘못된 약이 제대로 된 약이 제대로 된 환자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그 환자에 투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병원의 그 HIS 시스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곳에 수출이 되어 있고요. 그걸 201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16년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016년도에 미국, 2017년도에도 미국, 그 다음에 UAE 등에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병원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미션이 세계 최고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세계 각 유수의 의료인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의료진에게 저희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여 개 국가가 넘는 국가에서 200여 명의 의료진들이, 이거는 순수한 의사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200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고요. 이거는 비정형화된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 선진 시스템을 다양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또 3가지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다양한 의료진을 위한 연수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병원의 의료 기술과 HIS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지식을 통해서 최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연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의료진들을 대상입니다. 수술을 참관하고 실습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저희 병원의 HIS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2주간으로 10명에서 15명까지 저희 한 차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는 모스크바 보건국하고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운영을 했었고요.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모스크바 보건국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 약 180명이 저희 병원에서 연수를 오셔서 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셨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진들이고요. 수술장에서 직접 수술을 참관하시고 검사실에서 검사
그 결과 판독 결과를 갖고 저희 병원의 의료진과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병원 그 최고 의료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의견 교환하면서 그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의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좀 문화 활동으로 그 약간 편안하게 비어 파티라든가 비어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동물 실험실에서 실제로 그 복강경 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스페셜 렉처를 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 병원의 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바 보건국에서 약 180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에 연수를 받고 가신 다음에 모스크바 보건국에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라고 보고를 해주셔서 모스크바 보건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병원장님들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모스크바 보건국 소속의 병원장님들 142명의 병원장님들을 저희 병원에 모셔서 일주일 기간짜리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장님들이 돌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장은 받으면 안 되겠다. 병원의 간부들이 다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모스크바 보건국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해서 1차로 간호본부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71명의 간호부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일주일 단위 교육입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병원 경영이라든가 병원 설립 이런 쪽에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HIS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 모스크바, 그다음에 중국 등에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교육을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등등 국가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과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중남미 지역과 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MOU를 체결한 현황이고요. 콜롬비아와는 안티오키아 대학교, 그다음에 국립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2019년, 2020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퍼시피카 푼타 하스피탈과도 협약을 체결했고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병원과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진 연수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을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연구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거는 중남미 기준 시각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IDB와 같이 미주개발은행인 IDB와 같이 중남미 보건의료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그 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의 시스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실제로 그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했었고요. 저희 병원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화면입니다. 참석자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2020년 올해 6월 14일부터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총 7일간 강의를 했었고요. 첫날에는 저희 병원에 총 13개 강의를 했습니다. 13개의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 첫날에는 저희 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저희 병원의 HIS 시스템, 둘째 날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감염관리, 그리고 셋째 날에는 효율적인 수술장 운영 시스템, 그리고 경영혁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중환자 진료, 그리고 물류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약제, 그리고 입원 환자 관리 시스템, 그리고
6일째에는 응급실, 그리고 인재관리 시스템, 마지막 날에는 효율적인 외래 환자 관리 시스템, 이렇게 총 13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11개 국가에서 4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콜롬비아에서도 6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를 보면 아르헨티나, 벨리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등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안티오키아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국립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 체결하게 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2018년도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콜롬비아 보건국을 방문하셨고요. 물론 2019년도에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방문하셔서 당시에 보건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보건부 관계자들과 양국 보건의료 발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그 결과 안티오키아 대학교에서 지난해 성함이 파비안 카사스, 성함을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마지막 거는 아루야베라는 분이 안티오키아 대학교에서 저희 병원에 연수를 오셨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셨고요. 실제로는 이분은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 말고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연수를 오실 예정이셨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분은 소화기내과 선생님은 연수를 포기하셨고요. 파비안 선생님만 저희 병원에서 7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가셨습니다. 이 파비안 선생님은 저희 병원에 연수를 받는 7개월 동안 매월 저희 병원에서 1,000불씩 생활비를 지급해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가셨다고 마지막에 되게 굉장히 기뻐하셨고 감사 인사도 표현하셨고, 파비안 선생님하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파비안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 나누다 보니까 파비안 선생님 그 내형이 축구 선수로 하십니다. 축구 선수인데 한국의 포항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어갖고, 아무튼 파비안 선생님하고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재밌는 시간 가졌고, 파비안 선생님도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많은 걸 얻어 가셨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욱 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병원 차원에서 팀장님께서는 병원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가능성, 특히 또 중남미하고의 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들, 또 콜롬비아하고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스타프 모랄레스 꼬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협력 분야나 기회, 또 실제로 우리 한국 차원에서는 다양한 어떤 협력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매치가 되면은 앞으로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지 않나, 이런 점을 이번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